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재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선고를 일주일 후로 연기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최 권한대행과 국회 측 입장을 다시 듣기로 했는데요. 소명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변론 재개를 요청한 최 권한대행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헌재는 또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만약 재판부가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여권에서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나오자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겁니까?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지킬 건 지켜야겠습니다. 2월 3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찬원입니다. 발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죠. 바로 서서 바로 신는 바로인 슈즈. 특허 기술의 놀라운 착화감으로 신을 때 편하고 신을수록 더 편안한 바로인을 경험해보세요. 편안함의 시작, 바로인 슈즈.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상주에 주민들이 모여서 만든 의원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상주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의 김하동 이사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박규환의 세상 읽기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입니다. 오늘은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농업 대전환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문경 영순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모작 프로젝트가 한창 추진 중이라고요. 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경상북도는 농업 대전환을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 대전환의 골자는 농업의 규모화, 기계화, 첨단화를 통해서 농가 소득의 증대를 이끌겠다. 이것이 목표인데요. 이를 위해서 혁신 농업타운 조성, 첨단 스마트 농업 확산, 미래형 사과원 조성, 농식품 가공산업 대전환 등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혁신 농업타운인데 전국 최초로 도입한 주주형 이모작 공동 영농 모델입니다. 아, 혁신 농업타운이요. 이게 한마디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주주형 이모작 공동 영농 모델이다. 좀 설명을 주시죠. 예, 법인을 중심으로 농가는 주주로 참여를 하고 경영은 법인의 일임을 하는 방식인데 법인은 이모작 소득 작물을 재배를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 형태로 농가에 지급을 합니다. 2023년 문경 영순지구가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됐고 일대 110헥타르의 농지를 규모화를 해서 벼농사 대신에 소득 작물을 이모작 형태로 재배를 하는 한편 노동집약적 개별 영농이 아닌 기계화가 가능한 첨단 농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가장 핵심인 혁신 농업타운 소개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농가는 주주로 참여하고 경영은 법인이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익이 발생하면 이걸 배당 형태로 다시 농가에 지급하는 이런 형태인데, 자, 문경 영순지구는 지금 청년 농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고요? 네. 80여 농가가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이 20, 30대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지역 출신들의 청년 외에도 타 지역에서 이제 청년들이 유입되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타 지역 청년들이 유입된다라는 의미는 농업으로 인한 소득이 창출이 된다. 이런 말과도 같습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벼농사만 짓던 이 문경 영순지구는 고소득 작물인 콩이나 양파, 감자 등을 이제 이모작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모작 재배 전환 이후에 이제 농업 생산액이 24억 8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쌀 농사만 짓던 시기에 7억 8천만 원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2023년 연말에는 참여 농가당 3.3제곱미터당, 그러니까 한 평당 기본 배당 소득이 3,000원씩 해서 총 9억 9,800만 원을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법인은 영농 활동에 참여하는 농가의 일반 농작업은 하루 9만 원, 그리고 농기계 작업은 하루 30만 원씩을 지급을 하고요. 2023년에만 영농비로 3억 4,100만 원이 지급이 됐고, 작황에 따라서 연말에 추가 배당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영순 들녘의 공동 영농 프로젝트. 자, 이제는 경북을 넘어서 전국 표준 시책으로 도입되고 있다면서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동 영농 모델은 농가는 주주로 참여를 하고 경영을 담당하는 법인은 이모작으로 소득 작물을 재배를 해서 발생한 수익을 배당을 하기 때문에 힘든 농사일은 함께 할 수 있고 또 대규모 영농도 가능한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또 이에 따른 소득도 참여 농가당 연평균 한 4천만 원 정도가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뭐 효과가 큰 만큼 중앙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난해 연말 경제장관 회의를 통해서 2026년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이모작 공동영농을 확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인 중심의 공동영농을 확산하기 위해서 유형별로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하고 또 기존 공동경영체 지원 방식을 공동영농 중심으로 개편을 해서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을 세워뒀습니다. 그리고 법인 형태의 공동영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농지, 임대나 직불금, 세제 등의 제도도 개선을 하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공동 영농 프로젝트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혁신농업타운이라고 명명이 된 건데, 이제 문경 영순에서 이제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다 뻗어나갈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모작 공동 영농뿐만 아니라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요. 네, 경상북도는 2030년까지 1조 1천억 원 이상을 투입을 해서 농업 대전환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잘 알려진 것처럼 이제 농촌은 인구 고령화나 인구 부족 또 이상 기후 등으로 대내외 악재 속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농업 대전환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 추진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다행인 점은 일단 최근 경북의 식품 수출액이 10년간 3배 이상 늘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9억 3천만 달러, 하나로 약 1조 3,600억 원 정도에 달하는데 이 중에서 농산물 비중이 전체의 90%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경상북도는 식품 수출액 2조 원을 시대를 열기 위해서 현지인 입맛에 맞는 가공식품을 발굴을 하고 포도나 딸기 같은 해외 수출이 잘 되는 스타 품목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도 세워뒀습니다. 아, 그렇군요. 경북의 식품 수출액이 지난 10년간 3배 이상 늘었다. 그중에서 90% 정도는 농산물 비중이었다라는 거. 자, 한 1조 3천억 원 정도인데 앞으로 2조 원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어떤 품목들이 효자 상품인가요? 경북 전체로 봤을 때 포항에서 생산되는 시금치인 포항초와 부추가 해외 선호도가 매우 높다고 하는데요. 포항초는 일반 시금치와 차별화에 성공을 해서 지난해에만 7톤가량의 수출 계약을 성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부추는 쉽게 무르는 성질을 지닌 탓에 그동안 수출이 쉽지가 않았는데 식감과 함께 저장성을 향상을 시키면서 홍콩이나 캐나다 등지로 수출기를 열었고요. 특히 이제 포항 기계에 위치해 있는 포항초 부추 방풍 수출단지는 경상북도 예비 수출단지로 지정이 돼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생산환경 현대화와 고품질 생산기자재 등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역 농가들은 신규 상품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지자체와 함께 생산 환경의 현대화와 같은 첨단 기술 도입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수출도 잘 되는 우리 저기 농산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포항 시금치 말씀 주셨는데 저도 이거 얘기는 들어봤거든요. 포항 시금치가 다른 시금치에 비해서 가격도 월등히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혹시 이거 왜 이렇게 가격이 좋은지 모르시죠? 기자님도. 이렇게 수출까지 잘 되고 있군요. 포항 시금치가. 지난해만 7톤가량. 자, 이 밖에도 K-드라마나 K-영화 같은 한류 콘텐츠가 또 인기를 많이 끌면서 수출액이 늘어난 품목들도 눈길을 끌고 있다고요?
담배가 주요 예시일 것 같은데. 담배도 잘 돼요? 예. K담배. 예. 한류 콘텐츠의 영향으로 이제 얇은 연초류가 해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이제 교역량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 특히 담배, 그러니까 연초류의 경우에는 지난해 수출액이 3억 3,800만 달러, 하나로 한 5천억 원 수준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경북 농산물 전체 수출액의 절반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음료나 라면 같은 품목들도 미국이나 일본, 중국, 호주 등으로 많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경상북도는 K푸드 세계화를 위해서 농식품 유통 분야에 3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인데, 자, 주로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나요? 네, 농식품 산업 기반 확충, 농식품 수출 확대, 농산물 산지 유통 경쟁력 확보,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 건강한 먹거리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 그리고 농업 인재 육성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제 농식품 산업 기반을 먼저 살펴보면 216억 원을 올해 투입을 해서 생산 기반 구축과 창업 지원에 나섭니다. 안동 소주 수출 확대와 같은 K 위스키 세계화를 위한 세부 계획도 이제 수립을 해둔 상태고요. 예. 그리고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인프라를 조성을 하고 신선 농산물 수출 전문 단지를 육성한다거나 해외 상설 판매장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대규모 예산을 투입을 합니다. 스마트팜과 같은 첨단 기술 도입도 빼놓을 수 없고요. 예. 농업 육상은 안전한 먹거리 공급, 그리고 식량 안보 등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과제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신규 농업인들이 또 유입이 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득 확보, 그러니까 농가는 농사만 지으면 되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는 게 우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건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는 것만큼이나 기존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농업 대전환을 통해서 경북 북부권뿐만 아니라 경북 전체에 더 많은 청년 농업 인구들이 유입이 되고 이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얻어서 지역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LG전자 베스트샷 안동 본점 오픈 1주년 기념 빅 세일. 역대급 할인 혜택과 다양한 사은품도 아낌없이 탁탁. 가격까지 체크하니까 완전 럭키잖아. 2월 7일부터 27일까지 LG 베스트샷 안동 본점 오픈 1주년 빅 세일. 대구 건축 가구박람회. 대구 건축과 가구박람회가 2월 6일부터 9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인테리어, 이동식 주택, 인테리어 가구, 종합가구, 차, 공예 등 건축과 가구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대구 건축 가구박람회.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살림꾼 김재우의 살림템 추천. 창틀 바람막이로 실내 온기 지켜줄게. 포장은 다회용기로, 플라스틱 거절한다. 우리 식재료로 유통을 줄이면 탄소를 줄일 수 있어. 이 모든 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구 살림템. 여러분도 함께해요. 공익광고 협의회. 100.1 MBC
MBC 라디오. 네, 6시 20분 13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자, 지역 주민들이 출자하고 주민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얼마 전에 상주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상주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인데요. 김하동 이사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하동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네. 우리 김하동 이사장님께서는 20여 년 전에 상주로 귀농해서 직접 농사를 지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상주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고 마을 숲 의원 개원까지 이렇게 이뤄내신 건데, 자, 이렇게 협동조합을 만들게 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지, 어떤 계기가 있었을지 궁금한데요. 네,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네. 어머니의 노후를 잘 돌봐드리지 못한 것이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으로 많이 남았고, 그 때문에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 특히 이제 계기는 그것이었지만, 지금 저희 상주 지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방 도시들이 되게 마찬가지이지만 고령화가 점점 심각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고, 예. 주변의 농민들이 그렇게 고령화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할 시스템이 아직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게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의료나 돌봄의 경우 그 민간에게 모두 맡겨진 상황이라서 불편함이나 또는 부족함들이 많은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의료나 돌봄의 공공성, 그리고 의료 취약계층들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중에 이제 제가 발견한 것이 상주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거고. 그러니까 계기가 어머니의 노후에 대한 미안함으로 시작됐다. 작년에 뭐 타계를 하셨는데 생전에 뭐 의료 혜택 같은 거 받기가 좀 힘드셨나 보네요. 아무래도 시골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도시에 계셨는데 예. 이제 보통의 어르신들이 그렇지만 되게 이제 자력으로 생활이 불가능해지면 이제는 가족이 돌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렇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주로 이제 의탁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여러 가지 그 가족들과 자주 볼 수 없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늘 어머니를 보면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이었거든요. 예. 그런 어르신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고 앞으로는 점점 더 많아질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협동조합을 만드신 건데, 자, 이제 주민들이 출자하고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되겠습니다. 바로 마을숲 의원인데요. 자, 이 마을숲 의원은 일반 병원과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보통 병원은 의사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모든 그 의료기관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그 의사가 결정을 하게 되죠. 그렇죠. 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주인인 병원입니다. 그래서 이 병원을 어떻게 운영하지 하는 것들을 조합원이 결정할 수 있는 병원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조합원들은 이용에 참여하면서 일정한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스스로 운영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거나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조합원들이 의원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충분히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그런 점이 있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인데
사실은 의료기관 중심이 아니라 환자 중심의 진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과잉 진료가 뭐 사회적으로도 조금 문제 제기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 적정한 진료를 한다든지 그렇죠. 예. 또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잘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아직 주치의제도나 왕진제도 같은 것들을 시행할 생각입니다. 예. 특히 이제 상주는 면적은 넓은데 도심은 좁아서 주로 의료기관들이 도심에만 있고 그래서 농촌 지역의 환자들이 이용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왕진제도 요즘에는 재택의료라고도 얘기하는데 왕진제도를 앞으로 시행할 예정이고요. 예. 특히 이제 의료 취약자들 그러니까 병원에 돈이 없어서 잘 가지 못하는 의료 취약자들에게 저희가 뭐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든지 이런 제도들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합원이 주인인 중요 의사결정은 이제 조합원들이 하게 되는 그런 의료기관 의원이 되겠습니다. 이 마을숲 의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위치가 어디죠? 상주 시내에 있고요. 시내에, 예. 예. 그 의원과 조합 사무실이 한 공간에 1, 2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합원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조합원은 현재? 지금 의원이 1월 초에 개원을 했는데 예. 그 이후 점점 매일같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는 한 460명 정도 됩니다. 460여 명 정도의 조합원으로 운영되는 마을숲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협동조합의 의원이라고 해도 의사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의료진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의사 한 명에 이렇게 돼 있는. 네, 현재 의사 한 분이 계시고요. 예. 그리고 간호사 한 분, 예. 간호조무사 한 분, 그리고 물리치료사 한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요. 의사 한 명, 간호사 2명, 물리치료사 1명으로 구성된. 예.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군요. 자, 그래도 마을숲 의원이다 보니까 일단 수익이 나야 이게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의료진들 그렇죠. 인건비도 줘야 되고 운영비도 많이 들 테고. 네. 이거는 어떻게 충당이 잘 됩니까? 좀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해서요. 저희 의원이 1월 달에 개원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운영을 해봐야 알긴 하겠지만, 아마도 조합원들이 다른 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능하면 자기가 주인인 병원이 에서 진료를 받고 할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운영상. 예. 다행입니다. 지난 한 달 운영하셨는데 큰 적자는 안 나셨습니까? 어땠어요? 아직은 채 한 달이 안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한 1월 9일에 개원하셨죠, 지난? 예, 1월 9일에 개원했기 때문에 한 20여일 조금 넘었는데 이번 달에는 당연히 적자겠지요. 그것도 엄청난 적자를 보긴 할 텐데요. 그러나 어떤 사업이든 초기부터 왕성하게 잘 돼서 흑자를 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상주 시내에 있는 마을숲 의원. 그러니까 조합원은 당연히 이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일반인들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마을숲 의원. 시내 어디쯤인지 혹시 설명이 가능할까요? 대략 큰 건물 옆에. 저희 상주에는 성모병원이 있습니다. 성모병원과 적십자병원이 큰 병원급의 병원인데 거기서 멀지 않고요. 주소로는 상주시 상산로 355번지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 달 정도
돼 가는데 운영한지 그동안에 이제 이용했던 환자분들의 반응이 어땠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가장 많이 들리는 반응은 네. 병원이 내 집에 온 것처럼 따뜻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는 의료진 모두가 조합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한 식구 같은 관계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친절함이 있는 곳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병원 분위기를 좀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좀 따뜻하게 느껴진다 하는 거 하나 하고 예. 또 가까운 곳에 믿을 수 있는 병원이 있어서 좋다. 예. 그러니까 적정 진료를 한다든지 정말 환자를 중심에 두고 보살펴주는 병원이 있다는 것이 좋다고 느껴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친절하고 따뜻한 믿을 수 있는 병원이어서 좋다라는 반응이었고, 자, 상주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2021년 12월에 첫 준비 모임을 시작했다고 들었는데요. 이후에 여러 과정을 거쳤을 텐데 본격적인 출범까지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어땠습니까? 예, 처음에는 저희들이 뭐 의료에 대해서 아무 지식도 없고 또 이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무엇인지도 잘 몰라서 그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다음으로 어려움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 의원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협동조합을 만들 거예요라고 시민들을 설득해서 조합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예. 그걸 만들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렇죠. 뭐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예. 그리고 조합원이 되는 것은 출자금을 반드시 낼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그냥 나 가입할래 어디 단체에 그냥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서 더군다나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준비가 시작되고 조합원도 어느 정도 모인 상태에서 어려움은 저희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은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아야 어떤 사업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협동조합 설립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인가 과정이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가장 컸고요. 예. 뭐 사실은 그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원을 하나 만들자면 의료 장비도 필요하고 또 향후 일정 기간 동안에 운영비도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출자금을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예. 사실은 필요로 하는 분들이 뭐 돈을 많이 가진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모아서 아이고. 의원을 만드는 일이 대단히 큰 어려움이긴 했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어려운 과정, 이거 말고도 또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개원까지 하게 되신 건데 그러면 앞으로 또 다른 목표라든지 계획이 또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말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재택의료입니다. 네. 저희 의료사업의 목표가 집에서 죽을 수 있게 만들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그 외에 뭐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게 보통의 경우잖아요. 예. 그런데 자기 집에서 가능한 건강하게 살다가 돌봄이나 의료 혜택을 집에서 받다가 집에서 돌아가실 수 있게 하자. 가족들 사이에서 가까운 이웃들과 함께 지내다가 돌아가시게 하자.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재택의료를 어떻게든 빨리 시행하고 싶은 게 가장 큰 목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당장의 과제로는 의원이 안정되면 검진센터나 한의원, 치과의원 같은 우리가 뭐 의원만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한의원이나 치과의원 같은 것으로 사업소를 좀 확장하는 것이 목표고요. 예. 예,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고령화되면서 돌봄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가 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어떤 기관이나 단체 그 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조합원들 스스로 또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서로 돌보는 시스템을 좀 만들고 싶은 게 제 계획이고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이제 재택 의료 그리고 사업소 확장 또 돌봄 사업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군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거 상주에서 그동안 이제 이사장님께서는 뭐 친환경 농업이라든지 로컬 푸드 사업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고 활동을 해왔는데 앞으로 이곳 상주에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요? 사실은 제가 이 의료사업 만드는 일을 제 인생의 마지막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안정시키고 싶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농사는 앞으로 계속할 생각이고, 그래서 요것들이 안정돼서 상주 지역이 정말 살만한 곳으로 변하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어떤 것들을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하고 싶다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로컬푸드 협동조합 또 의료사업 이것들이 지역에서 잘 자리를 잡아서 누구라도 상주에 가면 먹거리도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도 있고 또 늙어서 의료 돌봄에 걱정이 없다. 이런 곳으로 지역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사실은 점점 지방이 소멸해 간다고 하는데 오히려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로 이런 도시로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뭐 소박하다고 표현은 해주셨습니다만 듣는 저로서는 굉장히 거창한 꿈으로 이렇게 들리는데요.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고요. 우리 좀 주민들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좀 도움의 손길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이 협동조합의 무궁한 발전 저도 함께 기원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주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김하동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박규환의 세상 읽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영주 영양봉화 박규환 지역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영주 영양봉화 박규환입니다. 예. 자, 헌재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 사실은 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이제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안 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 오늘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일단은 일주일 연기를 시켰네요, 헌재에서. 자, 이 일주일 후로 연기된 이유 뭐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변론을 재개하는 거고요. 선고 기일은 아직까지 지정되진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변론을 다음 주 월요일에 한 번 더 하고 선고는 그 이후에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최상목 권한대행 쪽에서 뭐 재판 일정이 좀 모자란다. 또 여야 합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하면서 변론 재개를 요청을 했는데요. 헌재가 이걸 받아들여서 일주일 후 10일 오후에 다시 변론을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아마 선고기일을 잡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요즘 뭐 여기저기서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헌법재판소를 지금 여러 각도에서 공격하고 있잖아요. 근데 공격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요즘에. 이래도 되나 싶을 그래서 정도로. 아마 어떤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시비거리를 남겨두지 않겠다. 그 변론 재개 요청을 안 받아들이고 오늘 그냥 선고를 하면
아무래도 이런 절차를 갖고 또 여러 가지 시비를 걸 것 같아요. 그래서 헌재가 그런 시비거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변론 기회를 한 번 더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렇군요. 그동안에 너무 헌재에 대한 공격, 시비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또 절차상 어떤 탄함을 좀 더 갖추고자 이렇게 일주일 정도 시간을 더 뒀다라는 말씀이시고 자, 최상목 대행 측에서는 자, 위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야 된다 이런 결정이 나와도 법무부와 논의하겠다. 법제처와 논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이렇게 되면 이제 헌재 인용 결정, 헌재 판단에 대행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불복하는 이런 꼴이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저도 그런 입장을 봤는데요. 예예. 사실은 그런 생각 자체가 위법적인 발상이죠. 이건요, 법무부 장관이나 법제처장 얘기를 들을 사안이 아니고요. 그냥 법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66조에 보면요. 헌법재판소가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할 때는요. 피청구인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강제 규정이에요. 예, 그리고 또 제67조에 보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은 또 지방자치단체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헌재 판단이 나오더라도 법무부나 법제처와 상의하겠다.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법을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그래서 거죠. 이거는요. 무조건 따라야 되는 의무사항이지 따라도 되고 말아도 되고 참고하는 그런 재량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에 명확히 의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최상목 대행이 이걸 불복한다.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헌법재판소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준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요. 그 자체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헌법과 법률에 관한 최고 의결기구는 헌법재판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결정에 승복 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좀 여쭤본 거고. 헌법재판소의 이 권한쟁의 심판 결과는요. 대통령이든 대법원이든 모든 국가기관을 다 기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 불복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다면 그 자체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참 이게 좀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기도 그런 말 하고. 자체, 그런 발상 자체가요. 헌법과 법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거라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분이.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면요. 그 발상, 발언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반법치적인, 반헌법적인 발언이고 발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민주당 고민도 큰 게,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당장 탄핵시켜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또 중도층 또 다른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탄핵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담도 있기 때문에 사실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내란 특검도 지난주에 또다시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헌재 판단에도 또 불복할 것 같아 이런 모습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최 대행도 스스로 이제 내란에 깊이 관여가 되어 있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의심을 당연히 쌀 수밖에 없고요. 만약 이제 불복하는 행위를 한다면요. 그리고 이 법률안 거부는 어쨌건 공식적으로는 대통령에게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 권한 행사의 적절성, 올바름 여부는 따질 수 있겠지만 적어도 헌법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죠. 그렇지만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인용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서 위헌 불법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최상목 대행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헌재 결정이 불복할 하는 것 일은 같은 없을 것이다. 그런 움직임이 또 하나 지금 보여지는 게 뭐냐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이제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다들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그 문영배 헌재소장 그 권한대행 같은 경우 뭐 이재명 대표와 뭐 친분이 있다 등등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뭐 이렇게 배제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뭐 이래 저렇게 해서 배제시키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래저래 인연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대학 출신이다. 뭐 이런 거 다 따지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앞서 이제 최상목 대행은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를 거라고 믿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이거는 아마 뭐 중도층, 진보층 할 것 없이 저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까지 용납하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방금 이제 사회자님 말씀하신 지금 국민의힘에서 헌재를 지금 여러 각도에서 흔들고 있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저는 이건 좀 한번 진짜로 이걸 기본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기본을. 이렇게 좀 권하고 싶은데요. 법관도요. 정치 성향 가질 수 있고 사적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애인의 정치 성향이나 사적 관계에 따라서 법리를 무시하고 재판할 거냐. 아니면은 그런 성향이나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냐. 사실 재판받는 처지에서는 좀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점은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도 똑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이 2분이 있고 현재.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 2분, 보수 성향의 그 연구회, 우리법 연구회 아닌 또 다른 연구회가 있거든요. 거기 출신도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법대 동문이 7명이나 있어요. 지금 8명 중에 7명이에요. 동문이. 정치 성향이나 사적 관계로 보자면요. 오히려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것만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민주당은요. 헌재 판결이 사적 관계나 정치 성향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가정하고 헌재를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법리와 양심에 따라 판결할 것을 기대하고 믿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헌법의 취지고요. 그렇죠. 헌법에 따른 사법 질서를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국민적인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헌재 재판관을 공격하는 것은요. 역으로 법리에 따르면 인용 판결이 나올 것 같으니까 미리 판결 불복을 위한 어떤 포석을 두고 있는 거다. 그런데 이건요.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거예요. 모든 법관들이 전부 다 개인의 성향이나 사적 관계가 있는데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에 의해 판결할 것이다라고 가정하는 순간 그러면 아예 사법 질서, 재판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불가능해요. 사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 그 국민의힘 그분들 말씀대로 헌법재판소가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국회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사실은 정치적 탄핵, 정치적 파면은 이미 이루었어요. 미국 같았으면요. 의회의 탄핵 결정으로 곧바로 파면됩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국회의 정치적 심판에 더해서 헌법재판소의 법리적 심판을 한 번 더하도록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매우 유리하게 탄핵 제도가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헌재 심판마저 부정하고 불복한다? 그럼 국회가 이미 파면 결정했잖아요. 그럼 국회의 뜻을 따를 건가요? 그럼 국회의 뜻도 안 따르겠다. 대통령에게 더 유리하게 설계된 이런 헌법재판소의 법리적 심판 결과도 안 따르겠다. 그럼 이건요. 일종의 내란하자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헌법과 법률 다 무시하고 그러면 헌법과 법률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 국가 권력을 수립하겠다 형성하겠다
이게 바로 내란이죠. 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 박규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유명한 대치동 일타 강사였습니다. 당시에 그 과목이 논술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역사도 네. 가르치셨나요? 당시에? 논술을 하면은 아무래도 뭐 역사, 사회, 네. 또 철학, 인문적인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되니까. 다 같이 아울러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당시 일단 논술 강사였는데 제가 왜 이걸 얘기를 꺼내냐면은 요즘 그 전한길 한국사 강사 얘기가 자주 이제 매스컴에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분도 일타 강사로 유명한 분이라면서요. 역사 강사로. 네. 그쵸? 저보다는 약간 다음 세대. 좀 다음 세대. 뭐 개인적인 친분은 없으시고요, 이분하고. 전혀 없습니다. 전혀요. 이제 이 전한길 강사 같은 경우 이제 여러 집회에서 연이어서 이제 헌법재판소를 공격하고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면서 선동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집회에서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저도 이분 이름이 자꾸 거론돼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강의나 연설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분 정말 역사 강의하는 분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왜 헌재 얘기도 했지만 전부 다 그런 사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하면서 헌재가 제대로 된 판결을 안 할 거다.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운영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래서 저는요, 이분이, 그러니까 역사학자의 기본은요,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맥락에 대한 이해거든요. 근데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도 없고, 논리도 맥락도 없이 그냥 자기 주장만 막무가내로 사실은 쏟아내고 있어서, 이분의 인지도 때문에 자꾸 언론에서 다루어주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괴설이 오히려 퍼져 나가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이분 부정선거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전자개표를 수작업 개표로 바꿔야 한다. 우린 지금 전자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부정선거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데요. 그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요. 모두 다 알다시피 우리는요. 전자투표를 하지 않고 실물투표 하고 종이에다 있고요. 직접. 투표지에 투표하고 개표도 수작업으로 다 개표해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뭐 어떤 기계에 그 표를 넣어서 드르륵 해서 뭐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일일이 다 확인하는 거잖아요. 개표하는데 집계 과정에서요.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할 뿐이고요. 그것도 수작업으로 검증하고 개표 사무원 참관인들이 다 유관 검증을 하고 개표 결과를 공표하고 그것을 중앙선관위에 보고해서 그럼 그걸 요즘 컴퓨터로 처리하지 뭘로 하겠어요? 그렇게 집계된 걸 이제 공표하고 이런 한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파악도 안 하고 막 그냥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게으름과 무지 탓일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알면서도 저는 정치적 목적으로 저는 거짓 선동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지식인의 태도가 아닐 뿐 아니라 저도 학생들을 가르쳐 본 입장이지만요. 학생들 가르치며 쌓은 영향력으로 지금 발언하는 거잖아요. 저는요. 선생으로서 혹은 강사로서 이거는 기본이 안 된 태도다. 정말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전한길 선생님. 알겠습니다. 같은 일타 강사 출신으로서 그래서 좀 여쭤봤고요. 오늘 시간이 다 돼서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영주 영양봉화 박규환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